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자산시장 중에서도 주식시장 거품은 왜 붕괴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주가 지수가 붕괴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산시장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주식시장 내부의 문제 때문에 또 버블이 붕괴될 수도 있어요. 개별 종목도 붕괴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수 전체가 붕괴될 수가 있죠. 지수가 붕괴되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거시경제 지표가 악화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외환위기 국가, 2008년 미국처럼 금융위기 국가, 그 다음에 2012년 일본이 이제 아니고요. 유로존처럼 재정위기 국가, 이런, 또 브라질처럼 경제위기 국가, 이런 거시경제 지표 때문에 붕괴되는 기업도 많아요. 그리고 그때는 시장 전체가 무너지죠.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 무너지고 채권 시장도 무너지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퍼펙트 스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근데 요즘 들어와 가지고 일부 경제 전문가들이, 일부도 아니고 적지 않은 경제 전문가들이 버블 붕괴가 임박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얘기가 거품이 너무 발생했다, 자사장 전체에. 그래서 그 중에 한 개만 무너지면 나머지 시장도 동반해서 무너진다, 이 논리예요. 그럼 그럴듯해요. 타이밍 문제가 문제지. 그런데 지금 부채 얘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도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은 1997년도 이제 부채 규모보다 지금이 이제 2배 정도 늘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에 가지고 있는 그런 주장의 문제점은 어떤 또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요, 1997년만 하더라도 금리가 굉장히 높았어요. 대출금리가 12%, 13%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3% 정도 되잖아요. 그죠? 우량 기업도. 그 다음에 우량하지 못한 기업도 8%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또 부채가 많아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부가 또 빚이 많이 증가하면서 금리 인상에 소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낮은 금리를 유도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시장 거품, 주식시장 거품, 부동산 시장 거품, 총체적으로 이제 거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불안한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는 거예요. 또 정부가 그 통화 정책 내지는 금리 정책을 가지고 가능한 거품 붕괴에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또 과거 차이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GDP 대비 부채 얘기를 많이 하는데, GDP에 포함되지 않는 그 기업의 매출액도 많거든요. 또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어도 자산소득이죠. 주식 투자해가지고 미국의 투자은행들은 주식 투자 많이 하니까, 또 채권 투자도 많이 하니까 그런 시세 차익은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소비할 때 그 돈을, 그럴 때 GDP에 포함되거든요. 반영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GDP에 반영되지 않는 소득도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GDP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금년도 그恒大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태까지 다수는 중국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했다고요. 높은 경제 성장률을 얘기하면서. 그런데 다국적 기업이 창출한 GDP가 많다는 것을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중국 기업이 창출한 GDP에 대비해 가지고 또 부동산 중심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부동산 폰지 게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정치 시스템이 공산주의 시스템이니까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그 정치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만 부자 되면 그 돈을 뺏어서라도 나머지 사람한테 나눠줘야 되는 게 공동부유로이면서 공산주의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철학이 부딪혀 버린 거죠. 그 순간에 또 거품이 붕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흥다 사건은 그 사건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큰 틀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붕괴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간과하고 있어요. 빚이 많다, 이것도 거시 지표란 말이죠. 예? 총부채가 많다는 거죠. 개별 기업의 부채 상환 능력은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부채가 많다는 거예요. 거시적인 얘기라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좀 거시적인 거 말고, 그 다음에 내부적인 거고 또 미시적인 거를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우리 한 기업은 장기적으로 성장하는데 대부분이요, 어떤 주식이 장기적으로 우리 한 기업인지 알 수 없고, 또 어떠한 기업도 장기적으로 우리 한 기업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면 변신을 해줘야 되는데, 덩치가 커지면 사실상 변신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다우존스 종목 30개 중에서 50년 전에 그 다우존스 30개에 포함된 기업은 제가 알기로는 한 개 아니면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우리 한 기업이 장기간 우리 한 기업으로 남기 어렵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을 가지고 얘기하면 뭐 부도난 기업도 많이 있지만 우리 한 기업으로 있다가 부도난 기업도 적지 않아요. 현대중공업은 아직 있지만은 거품이 붕괴된 대표적인 사례인데, 10년 전에 우리 현대중공업 주가가 50만 원 했거든요. 근데 지금 10만 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프로입니까? 80%. 그때 투자한 사람은 이 50만 원 대에서 45만 원에서 50만 원 대에서 약 한 1년간 유지됐단 말이죠. 그럼 그때 물린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그러니까 우량 기업이라는 그 개념도 뭐 중요하지만은, 어떠한 우량 기업이 우량 기업인지도 알 수도 없고, 환경이 바뀌면 우량 기업에서 비우량 기업으로 추락해 버리니까요. 바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권 전문가들이 우량 기업이라고 추천하는 종목 중에는 비우량 기업이 많다는 거예요. 성장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근래에 2차전지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2차전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그 2차전지의 주 재료인 코발트나 리튬 같은 것들, 그렇게 쉽게 구하기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 자동차 시대가 대중화되면 그 가격은 폭등할 거예요. 그러면 유지비가 엄청 많이 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선은 그럴듯한 주식도 환경이 바뀌어 버리면 좋지 않은 주식이 돼. 또 하나는, 그러면 그 생산 원가를 낮추려고 많은 자동차 회사들 내지는 연구기관들이 연구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연구 경쟁에서 뒤처져 버리면 지금 우리 한 기업도 비우량 기업으로 전락해 버리거든요. 바로 그런 요소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권 전문가들은 성장 주식을 추천하지만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2차전지가 얘기했죠. 그렇지만 진정한 성장 주식은 극히 소수다. 초반에 그럴듯하더라도 아까 투자는 그 리튬이나 코발트를 가지고 생산하는 그 시설을 투자를 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소재를 가지고 2차 전지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면, 그 지금 코발트나 리튬을 가지고 기술 개발을 하는 업체는 경쟁력을 상실해 버리죠.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 전문가들이 환율만큼이나 우량 기업을 추천하고 우량 기업이라고 단정짓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나마 환율은 좀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더욱더 이제 그거는 문제고, 또 그 공부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거예요. 환율은 일본 경제 알아야 되고, 미국 달러 가치 상승 여부를 알기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유럽도 알아야 되고, 주요 6개국 통화 다 알아야 된다. 그리고 주요 6개국 통화 알아서는 안 돼요. 그 나라 경제가 중국처럼 불확실한 경제하고 의존도가 높으면 또 환율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범위는 넓은데 그 공부 양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통화량 중심으로 얘기하거나
금리도 기준금리 중심으로 얘기하거나 이러니까 환율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시장금리도 마찬가지예요. 앞 시간에 제가 얘기했는데 시장금리와 시장환율은요 4차 산업시대 그 핵심 분야예요. 쉽게 하면 지식융합 분야라는 거죠. 이 분야가. 그렇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그 경제 패널들, 대학에서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한 학자들, 그런 분들은 시장 환율과 시장 금리를 연구하기에 부적격하다는 거죠. 우선 교과서가 근본위제도 화폐 이론을 지금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도 대부분의 내용은 근본위제도 관련 화폐제도, 근본위제도 관련 경제 이론이에요. 그런데 지금 종이화폐 시대니까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화량을 중심으로 접근하면 맞을 확률이 낮다는 거예요. 또 달러 인덱스 개념도 모르고 그저 미국의 인플레이와 같은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가지고 미국 달러 강세 요인이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부분이 지식 융합 분야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식을 융합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앞에서 2차전지 잠시 얘기했는데 요 근래에 와서 왜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2차전지 공매도를 할까요? 그럼 얼마 전에 며칠 전만 하더라도 주식 전문가들이 2차전지 계속 하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뭐라고 하는지 하면 외국인들이 공매도 하니까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며칠 전에 가격 높을 때는 왜 그러면 그 2차전지 주식을 사라고 했느냐?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네? 그냥 거품 만들어놨고 그냥 그 가격 오르도록 유도하는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은 언젠가는 거품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수 관련 ETF 상품이 안전하면서 수익률은 높는데 정권 전문가들, 개미 투자자들은 여기에는 소극적이죠. 장기적으로 이기는 것보다는 눈에 우선 단기적으로 이기는 것에 혈안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개미 투자자들은 거품이 발생한 2차전지, 또 거품이 발생한 무늬만 성장주, 한계기업 중에서 그 성장이라는 이름을 걸고 투자, 그렇게 되니까 거품은 붕괴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정시 내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금리와 환율 등락의 대응 능력이 부족하죠. 제가 이제 방송을 하기 전에는 우리 경제 패널들이나 유튜브 공간에 그 활동하는 그 금리 전문가, 환율 전문가가 이렇게 환율이나 시장 금리에 그 관한 지식이 크게 부족한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과거 금리 결정도 해보고 금리 책도 써보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은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금리 한번 결정할 때요 검토하는 그 양이 그 책 2권 정도 나옵니다. 그 정도로 금리 결정에 많은 그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분석할 내용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년 동안에 한 5분만 해버리면 책을 10권 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장금리. 그러니까 국내에서 저처럼 이렇게 시장금리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 누구보다 앞서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 눈으로 보니 너무 초등생 학생 수준에서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환율로 뭐 여러분들이 뭐 여러 차례 경험을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시장금리와 환율 등락의 대응 능력 부족은 정부도 통제가 불가능해요. 원래가 그 대표적이죠. 네? 그 패널들이 연초에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얘기를 하니까 모두 그렇게 대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 하락 요인을 누가 만들었냐? 경제 패널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부족해갖고 주가 하락 요인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지요. 능력이 안 되니까. 경제 패널들도 능력이 안 되고 또 그 실제 응용을 하는 사람도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그냥 경제 패널들 얘기만 들으려고 하고 그 경제 패널들은
또 공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 2% 지식을 가지고 막 98%에 응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가정을 전제로 기술된 이론이에요. 예를 들면 정치가들 중에는 대통령병에 걸린 사람이 수만 명이에요. 그런데 전제 조건을 내만 대통령에 출마한다면 다른 사람은 출마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렇듯 하잖아요. 그게 경제학 이론이라는 거예요. 경제학 이론은 그렇게 기술되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은 불변이고 금리만 변동하면 환율이 어떻게 된다. 그 순간에 환율은 변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다른 요인이 변하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고. 그러니까 물가도 변하지 않고 환율도 변하지 않고 실물 경제도 그대로고 그럴 때 금리만 인상하면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공부를 한 사람이 그 시장금리 얘기하고 환율 얘기하면 맞을 리가 없죠.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지요. 또 하나, 주가가 상승할수록 고객의 단감으로는 시총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코스피 지수가 3,200 안팎일 때 시가총액이 얼마냐 하면요 2,300조 원입니다. 근데 고객의 예탁금은 겨우 그 50조 원밖에 안 되거든요. 몇 배입니까? 그러니까 40배입니까? 그죠? 그래서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지 고객 예탁금을.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서 거품이 발생하는 주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고객 예탁금 회전 속도가 둔화되면 또 붕괴되죠. 또 기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으면 외국인들이 빼버리잖아요. 빼버리면 붕괴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그 주가 하락 요인도 우리 경제 전문가, 정권 전문가들이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종목 추천을 계속해서 하면 빈번한 매매가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요 고점에서 들어간 사람은 시간의 문제일 뿐 그 물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식시장 내에서 화폐 유통 속도가 둔화됩니다. 고객 예탁금이 50조 원이라 하더라도 15조 원으로 그 일 평균 거래대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 경우에도 거품이 발생한 주가는 대부분 거품이 붕괴되죠. 오늘은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거품 붕괴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